단색화가 무엇인지. 우선 나는 단색화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영어로 뒤바꿔 놓으면 모노크롬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면 서양의 모노크롬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거든. 서양의 모노크롬은 소위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탄생한 이름이거든. 다색주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나온 거지만 한국의 단색화라는 건 어떤 그러한 과정을 전혀 갖지 않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되도록이면 가장 자연에 가깝게 자연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자면 한국인들의 5,000년의 역사가 전부 자연관에 기반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대로 현대화 과정에서 그것을 마치 선왕당 같은 거든가 이런 것이 미신이라고 전부 때려부시듯이 그 단색화가 자연관이란 정신의 세계도 마치 그것은 전근대적인 거라고 전부 폐기 처분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해방 후에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그 파란을 일으키거든. 왜? 정신의 중심이 없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정신의 기조인 자연관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이 1988년이야. 그때 내가 모마를 가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대단하구나. 한데 작년에 내가 가서 보곤 왜 이래? 왜 미국 세계 미술이 이 꼴이야? 그 세계 미술은 그 장소에 똑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결국은 그게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가서 보고 있는 거지. 바로 그러한 차이처럼 단색화는 우선 내 자신의 개인의 경험, 우리나라에서 단색화를 제일 먼저 제기하고 그런 게 나니까. 나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1966년에 홍대를 그 전에 개혁하고 가장 현대적인 전 지구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현대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런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전원이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뒀다고. 그게 66년 12월에 말에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아무 산대는, 난 결혼하고 애들이 있는데 산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가면서 과연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하는 나에 대한 나를 다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오늘날 현대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네 체험에서 나온 현대성이냐, 모든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고. 내가 추상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양은 추상성이 근래 와서 되어진 거예요. 동양은 태고서부터 서해의 정신세계든가 문인화의 정신세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정신세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먼저 좋은 걸 하고 있는데도 이 추상을 하거나 이러면 한국이나 이 동양에 얼빠진 이 평론가들이나 학자들은 우리들이 전부 서양 걸 갖다가 흉내내는 걸 이해한다고. 내가 이제 맨 처음에 그러한, 내가 나한테 너는 누구냐를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여태까지 내가 쌓아올린 그걸 다 허물기 시작하는 거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책을 추가하고 읽는 거예요. 동양의 철학을, 예를 들어서 노자나 장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불경까지도 읽었어요. 하여튼 체계 없이, 체계 전혀 없이, 체계 연관관계 없이 그냥 잡식해버린 거지.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깨달음이 뭐냐면, 깨달음이지, 일종의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 다 비워내야 한다. 그걸 깨달은 것이 67년이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리는 방법론을 모르는 거지. 암만 다른 책을 뒤져봐도 그런 방법론 얘기가 없고.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게 진리는 반드시 하늘 위에나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널려는 게 진리야.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3살 때인데,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저형 없을 때, 저형하고 5살 차이거든. 저형 없을 때 국어 노트 책에다가, 그건 방한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에다가 한국이라고 칸 속에 넣는데, 히읗은 칸에 들어갔지만 아는 역칸에 적이고 니은은 밑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알거든. 그 칸 속에 넣는 건 목적성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몇 번 이제 그걸 고무질을 하고 다시 써도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무질을 막 기분이 나빠서 이러다 보니까 노트가 찢어지고 구겨지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바로 체념이 저거였구나. 저렇게 포기하는 게 체념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지. 그다음부터는 내가 걔를 흉내낸 거야. 계속 흉내내면서 나를 발전시킨 거지. 그런데 나는 언제 그 변화할 때, 나는 내가 늘 한국서도 얘기하는,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화하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과거에 하던 것은 계속 하다가 그 뒤에서 한 4, 5년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이 새로운 시도가 내 육체처럼 되었구나, 신체처럼 되었구나 할 때 과거를 중단하고 그걸 일시에 발표를 하거든. 그렇게 남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남 보지 않는 데서 숨어서 되씹는 그러한 일인, 다시 얘기하자면 좋은 술이 되려면 오랜 기간 숙성이 돼야 하거든. 근데 보통 숙성을 안 시킨다고, 뭐 아이디어 나오면 남의 아이디어 빌렸건 간에 확 발표해버린다고. 그래고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변화해야 하거든. 근데 변화하려면은 그것이 자기 신체가 되도록 오랜 시간을 수없이 인내하면서 숙성시켜야 하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턱 트였다고 그게 영웅심리지. 빨리 내가 천재라는 소리 들으려고 팍팍 패고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내가 우리나라 선비의 삶을 제일 좋아한다고. 선비 알지? 선비가 뭐냐면 아주 이상주의자들이거든. 그래가지고 학문만 철저하게 하는 거지. 다른 세속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이 선비가 과거에 가서 소위 장원급제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그 관료 세계에 진출되잖아. 그러면 노론이나 소론이나 간에 어느 파당에 소속이 되는 거지. 뭐 그냥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성을 위해서 어느 파당에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 파당들도 저놈을 내가 끌어다가 우리 맨발로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은 어느 이제 2개의 큰 세력이 있다고 하잔 말이야. 2개의 큰 세력 중에 한 세력에 집중적으로 이쪽 세력을 공격을 해서 파산을 시키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엄청난 갈등을, 세속화된 데 대한 갈등을 느끼거든. 이 사람은 갈등을 느끼면서 자기가 집에 가면 그래서 지필묵이 있는 거야. 반드시 사랑방엔
종이와 목과 붓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서예가가 되기 위해서나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사군자 같은 걸 치는 게 아니라 그 친대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번뇌를 희석시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세탁하는 거지, 번뇌를 막말로 얘기하면. 바로 그러한 출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워내기 위한 출발이거든. 바로 그래서 내가 선비의 그런 양심의 세계를 내가 삶의 기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소에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수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 반대로 그림은 내가 수신하던 과정의 찌꺼기다. 별거 아니다 하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 수신해서 참 청렴한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기 위한 이건 삶의 도구야. 그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미니말 같은 것은 서양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소위 논리검정의 산물이거든. 우리는 그런 논리검정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 바로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비워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색화가 그런 종교적 의미까지도 갖고 있다고. 자기를 비워낸다. 다 자기를 수신하는 결과, 수신한다는 건 잡스러운 나를 다 비워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경우를 하나 예를 들자면 단색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는 첫 번째가 행위의 목적성, 무목적성이야. 두 번째가 행위의 반복성. 그건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반복하는 과정에 물성이 생긴다고 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그 행위의 흔적과 또 정신과 저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과 이 네 개가 전부 합해져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 단색과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서양의 미니말이나 이런 거 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정말 단색과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스님이 하루 종일 목탁 두드리잖아. 그것은 하루 종일 목탁 두드리면서 반복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반복을 통해서 자기를 다 비워내는 거예요. 참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뒤에 작품을 하나 예를 들자면 이 바닥에다 놓고선 선을 계속 연필 이렇게 굵은 싱 그걸 사선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잘라가지고 그걸로 선을 계속 긋는 거라고. 긋는데 옆에 선이 지금 올라와서 남아있는 거는 저것은 부산물이야. 밀려서 되어진 거. 내가 중요한 것은 저 선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과 선 사이의 골짜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긋는 거지. 그러므로서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얘기하자면 같은 동양이라도 일본의 구체파나 아니면 모노하는 전부 서양의 근거를 둬가지고 그것을 동양적인 해석을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서양하고 전부 같이 쳐내고선 외롭게 서서 너는 누구냐 계속 반문하면서 외로운 길을 걸었던 거고. 또 하나 도자기 말씀하셨는데
참 내가 그거에 한마디로 동의하는 것 중에 뭐냐면, 특히 왜 그 달 항아리, 이건 내가 그거에 요즘 옛날부터 미쳐가지고 그걸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20몇 억을 줘야 사는 거야. 그런데 소위 사기장이라는 게 있어. 구워내면 구워낸 걸 이렇게 보고선 망칠로 이건 안 되겠다 딱 깨버린다고,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이렇게 되다 소위 벤의 병신이지, 이렇게 찌그덕한데 그것은 이 사기장이 왜 그걸 놔뒀는지 내가 그 사람의 안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BBC하고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내가 서양에 와서 서양 미술을 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건가, 자꾸 그런 관점을 몰고 가려고 그래. 그렇지 않다, 단호하게 얘기했거든. 누가 가장, 어떤 예술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줬느냐, 노자나 장자나 불경이다. 이것이 내 정신 세계를 형성하는 데 요체가 된 거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있는 것 중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서양의 뭐도 아니고 한국의 달 항아리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다. 그건 뭐냐면 달 항아리는 그 자체가 전부 자기를 피워내고 있거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모든 것부터 벗어나는 울림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달 항아리를 도자기, 그건 세계 어디도 한국의 달 항아리만한 정신세계를 갖질 못했어. 거기서 늘 영향을 받고, 세 번째는 추사 김정희한테서 그 정신세계에서 서도에서 난 늘 영향을 받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진짜 맑게 사는 방법이야, 자기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해맑은 그런 삶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그림은 그런 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연습 도구지, 그림이라는 건. 그래서 저번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 우리 딸이 날 보고 늘 아빠는 피카소 같다고 그랬거든, 내 젊었을 때. 근데 저 때는 내가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까만 테에. 딸이 들어오더니 웬 깐디가 앉았어? 그때 내가 무척 기뻤다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벌써 그만큼 내 몸에 탈속, 웬만한 게 다 벗어나가지고 탈속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봐도, 거울을 보면서도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나,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욕이든가, 의욕이란 것 다 따지고 보면 탐욕이거든. 그런 것들 다 벗어나고 나니까 오히려 얼굴에 죄가 없어 보여. 아주 죄가 없어져. 난 지금의 얼굴을 더 좋아하거든. 적당히 늙어가고 있는 그 얼굴을 더 좋아한다고. 내가 마지막 일로 미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나는 20세기 2000년에 나이 70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산 목숨은 킥 해가지고 죽을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21세기를 살아나간 데는 거의 자신이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나는 아날로그 시대에 굉장히 익숙한 작가거든. 근데 21세기에는 그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내가 따라갈 자신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날로그 시대에 모든 걸 비워내고 그 비워낸 자리에 그런 고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거기서부터 번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무대중을 치유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내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치유론을 내놓거든. 또 아날로그 시대의 그림이라는 건 그림에서부터 보는 쪽에 엄청난 압박을 해오는 게 있다. 그래 그 작품으로부터 오는 거지. 향해서 보는 쪽을 향해서. 그건 이미지의 폭력이거든. 그 번뇌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전부 빨아당겨 흡인해 줘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21세기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색채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풍 절정기에 가서 보고선 탐복을 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정신을 치유하는데 도구의 일부로 쓰일 수 있다. 음식점 저기 그 경향신문 들어가는 그 정동 거기에 보면은 정동교회 바로 앞에 다 찌그러져가는 판잣집이 있어. 거기 추어탕이 엄청 맛있거든. 우리는 거기 가서 땡볕 때 한 30분 40분 줄 서 있다가 먹고 나온다고. 그런데 그 맛은 어디 그 옆에 인테리어 좋고 그런 데하고 다르거든. 그건 뭐냐면 똑같은 신선한 거라도 그 손맛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 음식은 왜 손맛이라는 게 있는데 미술에서는 그 맛이라는 게 없느냐는 거야. 여태까지 미술이 뭔 줄 알아?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손, 아니면 어떤 개념을 운반하는 도구로서의 손이거든.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 손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예술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는 20세기에 그것이 흡인력을 돕는 데 크게 도움이 또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미래를 보고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지.